글쎄 안 들려 들을 뉴스 없어 아무 뉴스도 귀에 들어오지 않아 듣고 또 들어도 들을 뉴스 없어 만든 게 2%야 이동영의 뉴스 정면승부 주파수 94.5 YTN 뉴스 FM 이동의 뉴스 정면승부 3부 시작하겠습니다. 이동의 뉴스 정면승부는 라디오 주파수 FM 94.5MHz YTN 라디오 전용 애플리케이션 예스 팟빵 앱으로 실시간 들으실 수 있고요. 다시 듣기는 YTN 라디오 홈페이지 팟빵 앱과 아이튠즈 팟캐스트에서는 방송 후에 업로드됩니다. 의견 참여 가능하신데요. 휴대전화 문자 메시지 샵 0945번 우물정 0945번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유료이고요. 예스 앱과 팟빵 앱에서는 무료로 실시간 댓글 참여 가능합니다. 이 작가야 궁금하다. 이 작가야 문자 줄게 질문다오. 여러분은 지금 웃으며 정보를 입수하고 편안하게 참여하는 이동영의 뉴스 정면승부와 함께하고 있습니다. 생방송에 참여하고 싶은 분들은 샵 0945 우물정 0945번으로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문자 메시지를 보내주시거나 예스 앱으로는 무료로 참여할 수 있습니다. 지금 바로 보내주세요. 한진그룹 갑질 경영 파문이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고 있죠. 그 가운데 한진그룹의 사학재단인 인하대학교 정석인하학원의 갑질 경영까지 도마 위에 올랐습니다. 인하대 총학생회 동문협의회와 지역시민단체들은 조양호 한진그룹 회장 등 총수 일가는 학교 경영에서 손을 떼라 이렇게 주장하고 있는데요. 관련해서 김명인 인하대 교수의 의장 연결해서 입장 들어보겠습니다. 교수님 나와 계십니까? 예,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자, 우선 네. 한진그룹이 인하대학교 경영에서 손을 떼야 한다 이렇게 주장하는 이유부터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죠. 그렇지만 그중 가장 큰 것은 도덕성 면에서 네. 교육기관을 운영할 수 있는 자격이 있는가 하는 점이 가장 큰 점이라고 생각합니다. 도덕성 문제. 네. 원래 그 인하대학교는 처음에 설립할 때 하와이 동포들의 성금으로 개교를 했다가 네, 그렇죠. 60년대 후반인가요? 한진그룹이 사들인 거죠. 인수를 한 건데. 인수한 게 아니라 예. 당시 박정희 대통령이 예. 조양호 이사장의 지금 그 부친이신 조중훈 회장. 조중훈 회장에게 경영을 맡긴 거죠. 그러면 사들인 건 아닙니다. 그렇습니까? 그러면 그 이후부터 지금까지 네. 줄곧 이사진들, 법인 이사진들이 한진그룹 총수 일가로 구성되어 왔습니까? 뭐 일가가 그렇게 많지는 않죠. 예. 이사가 지금 16명이니까요. 예. 그 중에서 이제 총수의 가족은 이사장인 이제 조양호 이사장하고 조원태 이사 그 아드님이죠. 예. 두 분이 있고 한때 이제 조연아 이사도 있었는데 조연아 이사는 2008년도에 어떤 홍승용 총장과 마찰 끝에 지난번 땅콩회항 때 그만뒀군요. 아, 그렇습니까? 예. 어쨌든 뭐 숫자가 많지 않더라도 학교의 각종 최종 승인권이라든가 인사권은 그러면은 한진그룹에 있다 이렇게 보면 됩니까? 그러니까 그 이사진이 16명 중인데 그 중에서 한진그룹 직권직 관계자가 12명이고요. 맞네요. 예. 이사장의 고등학교 동문이 2명이고요. 네. 그다음에 모관한 사람은 변호사 한 분하고 이제 다른 대학 교수 한 분 계십니다. 그래서 2명만 이제 한진그룹과 모관한 사람이고 14명은 전부 이제 가족이나 또는 한진그룹 관계자들이죠. 16명 중에 14명. 네. 그 한진그룹의 족벌 갑질 경영을 청산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셨다고 들었는데 족벌 갑질 경영의 구체적 사례를 들어볼 수 있을까요? 그러니까 인하대가 우리나라 10대 명문사학 중에 하나입니다. 네. 그리고 이제 그러니까 흔히 이제 사학비리를 많이 저지르는 군소사립자하고는 성격이 다르죠. 예. 그러니까 일테면 그런 식으로 눈에 띄고 정말 파렴치한 그런 족벌 갑질 경영을 한 건 아닌데, 한 10년 전부터, 이제 조양호 이사장이 이제, 어떤 한진그룹 경영을 이제 완전히 장악하기 시작한 다음부터, 우리 홍승용 전 총장이 물러난 다음, 그때부터 한 10년 정도 이후부터는 점점 이제 이사장의 학교 경영에 대한 간섭 정도가 심해지고, 뿐만 아니라 이제
이사회 구성원들조차도 점점 더 이제 학교 구성원들 대하는 태도가 굉장히 이제 그 상전처럼 또는 뭐 학교 구성원들은 마치 그 하청 기업의 계열사 뭐 그 관계들처럼 이렇게 대하는 어떤 문화가 생긴 거죠. 그런 것들이 이제 오늘 가장 큰 전에는 뭐 인사하고 재정 문제인데요. 재정에서는 뭐 재정 문제라는 게 복잡하고 어려우니까 뭐라고 한마디 말할 수 없는데 일단 총장이 그 직접 전결할 수 있는 그 예산 액수가 5천만 원이 상한이고요. 중요한 정책 어떤 중요한 예산 집행이라든지 어떤 예산 결정이라든지 하는 것들은 완전히 전부 그 이사회에서 장악하고 있고요. 뭐 이사장이 장악하고 있다고 봐야 되겠죠. 그다음에 인사도 이제 통상적으로 대학에서 인사는 학과나 전공에서 결정이 되고 어떤 최종적으로 이제 그 총장이 승인을 하면 대개 그 이사장은 그걸 추인하게 돼 있는데요. 대개 그런 경우를 문제를 삼아 가지고 많이 이제 그 무산시킨다거나 하여튼 뭐 반대를 한다거나 하면서 정상적인 그 인사가 힘들어지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방금 인사가 네네. 그 외에도 뭐 하여튼 전반적으로 이제 그렇게 뭐 눈에 띄게 막 그 아주 파렴치하거나 뭐 문제가 되는 갑질인 건 아닌데 한 지난 10년 동안 굉장히 학교 경영 자체가 이사회에서 장악이 되고 하나하나 그냥 그 아주 시시콜콜하게 간섭을 당하고 총장 선임부터 굉장히 이사회 결정이 결정적으로 작용하고 이러면서 허수아비 총장 또 황제 이사장 이런 식의 구도가 굳어진 게 문제입니다. 알겠습니다. 방금 총장에 대해서 얘기했는데 총장 선임할 때도 한진그룹 총수일가가 관여를 했다. 혹은 지금 교수회 입장도 총장 선출 절차의 공정성과 민주성을 보장해야 된다라고 얘기하고 있는데. 그렇죠. 이제 지금 현재 사실 뭐 그 동안에는 그 제대로 된 절차라는 게 없었습니다. 직선제도 했다가 직선제도 2명을 그 교수들이 뽑아서 2명을 상정하면 이제 이사장이 1명을 낙점하는 경우 있는데 그러다가 이제 지난 이본수 총장 때인가 이 전 총장 때부터 전 총장이네 박준배 총장 때부터 이제 간접 선거로 바뀌었습니다. 총장 후보 추천위원회에서 2분을 정해서 올리면 그 중에 1명을 이사에 낙점하는 경우인데 그 과정에서 일단 뭐 총장 후보 추천위원회 구성의 비대칭성, 그러니까 재단 이사 쪽이 워낙 절대자를 점하고 있어서 뭐 어떤 우리가 교수들이나 다른 구성원들이 원하는 총장이 되기 힘든 구조가 되어 있고요.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설사 그렇게 해서 이제 2명을 올라가더라도 결국 마지막으로는 뭐 어쨌거나 이사장이 낙점을 하기 때문에 되게 거기서 최종적으로 가장 종다수를 획득한 분이 되는 게 정상이냐, 뭐, 그걸 뒤집는다는 건 얼마나 쉬운 일이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총장이 학교 구성원들의 이해관계라든지 요구가 맞는 총장이 되기 힘든 구조죠. 그 직선제라고 해도 그러면 직선제가 아닌 게 되는 거네요? 지금은 간선이죠. 직선제 때도 사실은 이제 그렇지만, 일단 그 전에 조중훈 이사장 했을 때는 되게, 누가 가장 신망을 많이 얻는가, 누가 가장 점수가 많은가에 따라서 그냥 이렇게 추인하는 경우였는데, 조양호 사장의 경우는 이제 처음부터 상당히 원하는 인사를 기획하고, 정해놓고, 밀어붙이는 구조가 되는 거죠. 그 조양호 회장 아들이죠? 조원태 대한항공 대표이사가 부정 편입학을 했다. 이런 내용도 있던데 어떤 말씀? 규정을 위반한 거죠. 그러니까 조원태 이사가 미국의 어떤 칼리지에서 33학점을 받고, 뭐 또 거기서 거꾸로 이제 역으로 인하대 교환 학생으로 와서 22학점을 취득해서 54학점을 취득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근데 편입 자격이 되게 60학점 이상인데 미달한 상태에서 이제 입학했다는 거죠. 저도 뭐 자세한 규정은 모르겠습니다만은 일단 그때 문제가 돼가지고 교육부에서 지적한 게 사실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냥 슬그머니 넘어가서 인하대 졸업 자격을 입학해서 편입학을 해서 졸업한 것이죠. 지금 어쨌든 인하대 입장은 총장 선출도 적법한 절차를 거쳐 임명됐고 조원태 사장도 내부 심의를 거쳐서 학년 자격을 부여받았기 때문에 부정 편입 의혹은 사실이 아니다 이렇게 주장하고 있는데요. 그 주장하겠죠. 교육부의 특별감사도 요구할 방침이다라고 밝혔는데 이건 근데 저희가 요구하는 건 아니고요. 이제 이번은 저희 총학생회 동문회라고 있습니다. 총학생회 동문회장 회장단
출신들이 따로 동문회를 꾸린 게 있습니다. 동문회 안에 동문회죠. 네. 거기서 주장하는 것. 그다음에 평화복지연대라고 하는 인천 시민단체 두 군데서 이제 오늘 기자회견을 주최했고요. 교수회는 아직은 이제 정식으로 같이 연대라는 건 아니고, 일단 오늘은 제가 지지 연대 표시만 했고요. 주장한 것은 이제 그쪽에서 주장하는 건데, 저는 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 대로 말씀드립니다. 그 한진해운 사태 때 인하대 교비 130억이 들어갔다. 이 얘기는 뭡니까? 그런데 공식적으로는 전 최순자 총장이 실수한 것, 과잉 충성을 한 것 이렇게 지금 결론이 난 것 같고요. 근데 설사 정말 사실이었던 것인지는 모르겠습니다. 그건 아직은 확인된 바가 없죠. 그러나 의혹은 있는 건 사실이고. 근데 영향제 예를 들면 이런 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재정에서 학교 총장이 5천만 원 이상의 어떤 예산을 사용할 경우, 근데 이사장의 전결을 받는데 지위를 받게 돼 있는데 130억을 투자하면서 그 지위를 받지 않았다는 건 조금 서괜찮은 부분이 있습니다. 지금 이렇게 한진그룹 총수 일가가 학교 경영에 손을 떼야 된다라고 하면 한진그룹에서 조금 학교 쪽으로 지원을 하는 그런 건 없습니까? 그런 게 중단될 수 있을 것 같은데. 전입금이 있습니다. 법정 전입금은 냅니다. 이게 그것도 안 내지는 않고요. 법정 전입금의 상당수가 이제 사학연금의 이제 말하자면 기업 측 충당금이죠. 사학연금은 이제 교직원들이 얼마를 내고 또 대학에서 얼마가 내고 해서 이루어지는 것인데 그 부분을 내고 그게 한 67억인가 8억인가 내고요. 그다음에 거기서 7억 얼마인가를 어떤 장학금조로 해가지고 70억 정도를 매년 내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근데 그것은 한진그룹이라는 그룹 규모로 봐서는 거의 안 내는 거와 마찬가지라고 봐야 되겠죠. 그러면 법정 전입금 이외의 지원금은 지금도까지도 별로 없었다고 보면 되네요? 거의 제로입니다. 알겠습니다. 네네. 그런데 그 교수님 현재 국문학과에서 학생들 국어교육과입니다. 사범대학 국어교육과. 국어교육과. 네. 또 교수의 의장으로 계시는데 이렇게 공개적으로 이름까지 다 밝히고 퇴진운동 하면은 소위 말하는 그 뒤탈 걱정되지 않으세요? 제가 지금 우리 850명 가까이 되는 전체 교수님들의 대표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일은 있을 수 없겠죠. 그렇습니까? 아니 걱정이 돼가지고요. 한진그룹에서. 예. 그 정도까지 이제 막나가면 정말 한진그룹은 더 이상 이제 할 자리 없겠죠. 지금까지 한진그룹이 했던 행태를 보면은 충분히 가능성도 있지 않나 싶어서요. 그렇죠. 이제 사실은 거기는 대형 그룹 한진그룹의 직원들이나 인하대 구성원들한테 굉장히 이제 뭐랄까요? 정말 그들을 아주 발가락에 대고 못 보는 이를테면 그런 분들이고 그런 문화기 때문에 여지간히 없다고 하셨겠지만 그런 일은 없어야 되겠죠. 그러면은 그럼 지금 학생들이라든가 졸업생들이든가 교수님들이 주장하는 대로 한진 총수 일가가 학교 경영에 손을 떼면 그 다음엔 어떤 보관을 갖고 계십니까? 그러니까 지금 학교 재단, 정석이나 학원 자체를 퇴출하라는 얘기는 아직은 시기상조인 것 같고요. 그리고 그럴 수도 있겠지만 그 경우는 좀 더 많은 변수들이 있을 거고요. 그다음에 기본적으로 우리나라는 이제 아까 말한 민족대학을 출발했기 때문에 그리고 현재 한진그룹은 사실은 일종의 위탁 경영을 하는 것에 가깝기 때문에 다른 교주들이 따로 있는 언어가 따로 있는 일반 사업자는 좀 다릅니다. 다르기 때문에 사실은 재정적인 지원을 안 하거나 이런 식의 학교 경영을 굉장히 지배적으로 너무 이제 과한 이제 갑질을 한다거나 또는 학교 구성원들의 반환하는 여러 가지 정책을 취한다는 경우 그런 경우는 기본적으로 자기는 문제라고 보는데 그렇더라도 이제 사학재단의 소유권을 부정하는 건 쉽지 않기 때문에 알겠습니다. 저희들은 이제 절충점을 찾아야죠. 경영 일선에 손을 떼고 총수일가는 경영하지 말고 좀 더 대학을 운영할 수 있는 신망 있는
이사진을 모셔가지고 운영되는 게 알겠습니다. 예. 그 마지막으로요. 그 지금 한진그룹 오너 리스크 때문에 뭐 대한항공 이미지도 하락하고 그런데 이런 오너 리스크 때문에 인하대학교 이미지는 하락한다 이런 걱정은 혹시 없으세요? 뭐 없지 않습니다. 굉장히 좀 뭐 인하대학 교수라는 사실이 굉장히 좀 이렇게 지금처럼 이렇게 좀 부끄럽다고 할까요? 좀 어려울 데가 없는데 그렇지만 저희는 충분히 자정을 해낼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뭐 어떤 한진그룹이 그 관여한 때보다 훨씬 더 긴 역사를 갖고 있고 그리고 그 역사는 그냥 만들어진 게 아니라 하와이 교포들과 우리 인천 시민들 이 만들어낸 역사이기 때문에 그렇게 호락호락하게 뭐 인하대 명성이랄까 어떤 그 격이 떨어질 것 같지 않고요. 지금은 이제 이런 그 부도덕적이고 그 문제가 많은 재단의 어떤 지배 이런 것들이 약화되고 그리고 또는 뭐 그들이 이제 경영성을 떼고 하게 되면은 금방 다 회복하리라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교수님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지금까지 인하대학교 김명인 교수의 의장이었습니다. 이동영의 뉴스 정면 승부 3부는 여기까지고요. 저는 4부로 찾아뵙겠습니다. 뉴스 신동 이 작가와 함께하는 비포장 뉴스 해학 뉴스 정면 승부. 뉴스 정면 승부 4부 시작하겠습니다. 팟빵 앱으로 이 작가 옥님께서 이 작가님 방송 들으니까 한국사 자격증도 따고 커피도 공짜로 득템했네요. 얼마 전에 그 뮤지컬 티켓도 드렸는데 그건 못 받으신 것 같네요. 네, 좀 아쉽고요. 앞으로 선물 많이 드리겠습니다. 계속 애청해 주세요. 또 이 작가 골수팬님께서 광고가 많네요. 이 작가님 인기 실감합니다. 네, 광고가 많이 붙었죠? 그래서 방송 시간은 줄어들었다. 요 점이 좀 안타깝다는 말씀도 함께 드립니다. 자, 4부, 팩트 진검승부 트루맨 코너입니다. 오늘도 두 분 모셨습니다. 팩트체크 전문 미디어 뉴스톱의 김준일 팩트체커 그리고 한겨레신문 김한 기자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자, 드루킹 특검 때문에 아직도 국회가 굉장히 시끄럽습니다. 이걸로 공전도 되고 있고 김성태 원내대표는 단식까지 하면서 이 문제에 매달리고 있는데 김한 기자 어떻게 보세요? 이 특검까지 하면서 단식까지 하면서 이렇게 특검을 요구하는 게 정치적으로 자유한국당의 실익이 있을까? 어쨌든 뭐 이 문제를 지방선거 쟁점으로 끌고 가겠다, 사그라져가는 불씨를 지키겠다 이런 의지를 보여주는 이제 정치적 퍼포먼스로 단식을 선택했는데요. 네, 여론이 곱지 않았다라는 것은 뭐 따로 말씀드리지 않아도, 그러니까 이 문제가 원내대표가 국회를 파행과 공전으로 몰아넣으면서 요구해야 되는 것이냐, 그리고 이제 여기에 추경 예산을 결부시키면서 지금 뭐 협상을 했다가 깼다가 하는 과정들을 반복하고 있는데, 세비를 동결시켜야 된다라는 국민청원이 등장할 정도로 그냥 좀 비난 여론도 높은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홍준표 대표, 김성태 원내대표 투톱인데 다 강성이에요. 뭐 야당이니까 당연히 뭐 강성 투톱이 나서서 대정부 투쟁을 할 수도 있습니다만 실익이 그렇게 크지는 않을 것 같은데 어떻게 보십니까? 예, 얼마 전에 그 마르크스 탄생 200주년이었거든요. 네. 그래서 그 공산당 선언에 보면은 이런 말이 나옵니다. 프롤레타리아여 잃을 것은 쇠사슬이여 얻을 것은 전 세계로다. 이런 말이 나오는데요. 김성태 원내대표가 단식을 함으로써 잃은 것은 평판과 여론 지지고요. 얻은 것은 조롱과 특검이다. 이렇게 정리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다만 여론 지지는 특검 상황에 따라서 더 유리하게 될 수도 있을 개연성은 있다라고 볼 수 있고요. 굉장히 좀 안타깝게도 폭행을 당하면서 좀 이제 여론이 안 좋다라는 거를 반증한 거기도 한데 좀 조롱이나 이런 비판도 많이 받아서 저는 개인적으로 좀 그게 안타까워. 어쨌든 그 폭행은 폭행으로 보고 그거는 있어서는 안 되는 일인데 그렇죠. 하지만 굉장히 무리수였다라는 것을 반증한 사건이기도 했습니다. 그럼 만일 수사 결과가 자유한국당에 유리한 결과가 나오면 상황은 달라질 수 있다. 예, 그런데 이제 특검법을 보면은 단순히 드루킹과 민주당뿐만이 아니라 이거와 관련해서 매크로 조작 혐의
이래 이제 총체적으로 다 하는 거가 이제 야당이 제기한 특검법의 내용인데요. 예. 오늘 그 김한 기자가 기사도 썼는데 그 박근혜 정부 때 정부 차원에서 예. 매크로 조작을 했다 이런 거 지시를 했다라는 게 또 나왔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게 거기까지 확전이 되면은 굉장히 복잡해지는 거죠, 사안이. 알겠습니다. 그럼 매크로 이야기를 한번 가봅시다. 그 전에 문자로 7800님 화요일 너무 좋아요. 최강병기 그리고 팩트체크 코너 너무 좋아요. 감사합니다. 이런 문자. 이런 문자가 이제 힘이 되는 거죠. 김한 기자 많이 욕먹고 있지만 이런 기자 이런 문자 올 때마다 좀 기쁘죠? 네. 아니 뭐 크게 욕먹고 있는 건 없습니다. 네. 그래요. 알겠습니다. 자, 방금 얘기했던 그 매크로 부분. 네. 김한 기자도 매크로 전문가입니까? 전문가는 아니고요. 실제 매크로가 어떻게 구동이 되는지, 그러니까 지금 논란이 되고 있는 네이버에서 저희 네이버가 댓글 이제 관련된 뭐 보안책을 발표한 이후에도 매크로가 돌아가는지를 국내 최고의 매크로 전문가인 고수와 함께 이제 시연을 해본 거죠. 그 결과는 굉장히 뭐 여전히 잘 돌아간다. 잘 돌아간다. 네. 그럼 뭐 이게 기술적으로 네이버에서 막는다. 이건 불가능한 거네요. 또 그 이후에도 드루킹 사건 이후에도 매크로가 됐다고 하는 것은. 네, 기본적으로 네이버가 개인을 구별하는 방식은 IP, ID 그리고 이제 쿠키로 보는데요. 예. 그러니까 IP와 ID, 쿠키를 이 얘기는 뒤집어서 말하면 이 세 가지를 재조합하면 언제든 새로운 개인이 될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기본적인 틀은 이겁니다. 그러니까 그렇기 때문에 네이버가 실효적으로 매크로를 막으려면 뭐 로그 시간이 일정한 아이디나 IP의 접속을 차단한다든지 이런 보다 높은 수준의 기술적 규제를 해야 되는데 그렇게 되면 이용자의 사용성이 떨어지게 됩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매크로가 아니더라도 그런 방식으로 이용하는 사람이 있을 수 있잖아요. 네이버는 워낙 이제 이용자가 많다 보니까 예. 이제 그런 부분들을 도입하지 못하기 때문에 이 매크로는 뭐 범죄적인 행위입니다. 근데 이 매크로를 해야 되는 그러니까 포털이라고 하는 워낙 그 플랫폼이 독점력이 강한 상태에서 거기서 내가 뭔가 내 개인적 이익이나 정치적 이익 그리고 욕구를 취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그거를 시도하는 한 현재도 뭐 매크로는 잘 돌아가고 네이버의 그 대책은 실효성이 없다라는 것이 이제 의견입니다. 그러면은 지금까지 네이버가 여러 가지 대책을 내놨는데 다 무용지물이다 이렇게 보면 되겠네요. 저희가 만났던 분은 2004년부터 포털에서 매크로 조작을 해왔다고 하는데요. 예. 2004년부터 지금까지 최근까지 네이버의 기술적 조치에 막힌 적은 한 번도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킹크랩은 뭐예요? 먹는 거 아니잖아요. 이 매크로 프로그램의 이름인데요. 그러니까 매크로를 일단 우리가 잘 모르시는 분들은 굉장히 무슨 중후장대한 프로그램이거나 아니면 어떤 시스템적인 접근을 하는 것이라고 오해할 수 있는데 매크로는 그게 아니라 아주 간단한 코딩이더라고요. 그래서 네이버 지금 현재 띄워져 있는 기사에 자동으로 댓글을 다는 매크로를 설계하는데 불과 한 20분 정도까지 이렇게 대화를 하면서 설계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한 20분 정도. 그 프로그램은 네이버에서도 얼마 전까지는 그 무료 프로그램으로 다운로드 받을 수 있었고 지금도 여러 그 오픈 소프트웨어로 쓰이는 프로그램을 다운받아서 설계했는데도 한 20분 정도면 충분했습니다. 그게 서버라는 얘기인 거죠? 킹크랩이라고 하는 게? 예. 매크로를 돌리는 서버? 그러면 이 킹크랩 프로그램을 직접 만드는 거예요? 아니면 드루킹이 이걸 산 거예요? 아니면 드루킹은 구입을 한 것으로 구입을 한 것으로 알려져 있고 다만 이제 구입 시점이 올해 1월이라고 알려졌지만은 그 전에 2016년부터도 이제 사용한 정황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서 이제 경찰이 추가 수사가 필요한 상황이라고 지금 알려져 있습니다. 야당도 그 부분에 대해서 파고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것 때문에 이게 특검 가야 된다는 거고. 그러면은 김한 기자가 해봤는데 간단하다 그랬으니까는 이 킹크랩 이거 사는 거는 가격은 싸겠네요? 그러니까 이게 기본적인 방법은 여러 개의 아이디를 확보하고 이 여러 개의 아이디가 한 번 댓글을 단 다음에 자기가 댓글을 달았다는 로그 기록이 남지 않습니까? 그 로그 기록을 삭제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로그 기록에 IP가 들어가죠. 그러니까 이제 동일 IP가 아닌 다른 IP를 생성하는 자동으로 VPN, 그러니까 프록시 서버가 이제 필요한데 그게 시중 가격으로 한 2만 원 정도? 그 IP를 공유하는 장치. 그러니까 이제 저희랑 같이 매크로 시연을 했던 분은 드루킹의 방법을 이해를 못 하더라고요. 이제 그분을 그래서 두 가지 가능성을 제기했는데 하나는 경찰이나 언론이 매크로에 대한 이해가 떨어져서 굉장히 부풀려서 설명하고 있다. 이게 뭔가 또 하드웨어적인 게 있어야 되고 뭐 시스템이 작동을 해야 댓글 조작을 할 수 있는 것처럼. 근데 실제로는 이제 그분의 주장은 그렇지 않다는 거고 이제 그 시연을 저희한테 이제 보여줬습니다. 그 불법 아니에요? 매크로 한 거? 저희 기사에 달았으니까요. 한겨레 자기들 기사에. 그래요. 근데 제가
듣자 하니까 이 매크로가 뭐 이렇게 댓글 다는 데만 쓰이는 게 아니고 대학생들 수강 신청할 때도 쓰이고 또 그 뭐 야구장 같은 거 요즘에는 경기장 티켓 오픈하면은 순식간에 한 5천만에 다 매진된다고 하더라고요. 그것도 매크로로 한다고 이런 얘기 있는데 사실입니까? 예, 기본적으로 이게 매크로가 뭐 아까 설명을 했지만 복잡한 게 아니라 일종의 배치 화일이죠. 그래서 자동 실행 화일. 그래서 명령어를 코드를 입력하고 그 여러 번 할 수 있는데 예, 말씀하셨듯이 이를테면은 뭐 방탄소년단의 콘서트다 이런 게 있으면 딱 열리는 순간 다 매진입니다. 그래서 개인이 하기에는 이게 접속도 잘 안 되고 그러니까 그런 프로그램들을 사용을 해서 그렇게 시도를 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런 식으로 다방면으로 쓰이는 건데 다만 이게 그 기본적으로 형법상 업무방해인데 이런 것까지 업무방해로 이제 처벌을 하지는 않기 때문에 개인의 그냥 편의를 위해서 하는 거기 때문에 이런 거는 문제가 안 되는데 지금은 이제 여론조작이라는 큰 틀에서 봤기 때문에 이제 업무방해죄가 적용이 된 거죠. 그럼 뭐 대학생들도 손쉽게 할 정도면 누구나 다 할 수 있다 이런 말도 되네요. 네, 그러니까 그분도 처음에 매크로를 게임을 하면서 배웠다는 거예요. 독학으로. 그러니까 게임에서 계속 클릭해야 되는 작업들이 반복되는 게임들이 있잖아요. 예. 그 게임을 할 때 이제 매크로 설정코 자동으로 이제 클릭이 되게 하는 것들에서 게임하는 사람들에게 굉장히 좀 일반적으로 쓰였고 자기도 이제 처음에 대학교 다닐 때 그때 이제 매크로 짜는 법을 익혔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매크로를 짜는 방법도 여러 가지가 있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이제 저희가 만났던 분은 컴퓨터 화면상에 그 좌표를 찍어서 그 좌표에 가서 마우스가 자동으로 동작을 하게 하는 방식으로 그래서 굉장히 간단하더라고요. 예를 들면 로그인해야 되는 자리에 위치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네이버 창이 열리면 로그인해야 하는 자리가 있잖아요. 그럼 그 모니터에 그 로그인하는 자리에 좌표를 찍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컴퓨터 뭐 대부분 아시겠지만 이미지 파일 보면 뭐 1380 곱하기 860 이런 식으로 나오잖아요. 그렇게 모니터 화면이 다 픽셀로 구성이 되어 있는 거거든요. 그 픽셀에서 마우스가 이동해야 될 자리 좌표를 찍어주고 그 자리 좌표로 이동을 하면 거기에 로그인해야 되는 아이디를 자동으로 입력하게 만드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방식으로 하니까 이분이 말씀하시기를 제일 쉬운 조작은 검색어 조작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왜냐하면 검색어는 로그인도 안 해도 되거든요. 그러니까 검색만 하면 되기 때문에 개인이 하기는 좀 힘든데 검색어 조작을 왜냐하면 여러 대의 컴퓨터가 순식간에 이제 검색을 해야 이제 검색어를 띄울 수 있으니까. 근데 만약에 그거를 업체가 하려고 하면 오히려 댓글을 다는 것보다 더 쉬운 건 쉽다. 네, 검색어 조작이다. 그럼 정말 여론 조작 가능한 거네요. 그런데 지금 네이버가 드루킹 사건 이후에 대책이라고 내놓은 게 기사 한 개당 한 개 아이디로 작성 가능한 댓글을 3개로 제한한다. 댓글 작성 뒤 60초 이내 다른 댓글 작성은 제한한다. 이런 거 대책을 내놨는데 지금 김한 기자가 이 대책 이후에 그걸 시연한 거잖아요. 그렇죠. 예. 그리고 이건 다 무용지물이었다. 그렇죠. 그러니까 기사 한 개당 작성 가능한 댓글이 제한되면 물론 더 많은 아이디가 필요하겠죠. 그렇지만 이건 아이디만 더 많이 수집하면 문제가 없는 것이고요. 댓글 작성 뒤 60초 이내에 다른 댓글 작성 제한은 시간 로딩을 61초로 설정을 하면 되는 거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게 불법적으로 네이버는 어떻게 설명하냐면 이게 창과 방패의 대결이다. 누군가 이걸 뚫으려고 하면 어떤 방식으로 설계를 해도 자기네는 이제 뚫릴 수밖에 없다. 왜냐하면 그거는 불법적인 방법으로 침투를 해 들어오는 거기 때문에 이렇게 설명을 하는데 네이버의 설명이 지금 사회적으로 이렇게 댓글과 뭐 검색어, 여론 조작이 문제가 되고 그게 네이버의 독점력 때문에 발생하는 구조적인 문제다. 이런 지적이 있는 상태에서 조금 궁색해 보이는 건 사실입니다. 그러면은 정치 댓글을 아예 제한하고 혹은 아웃링크를 걸면은 이게 정치 댓글을 못 다는 거 아니냐 하고 직접 그 한번 걸러지니까 이런 주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네이버가 이렇게 학술한 방법을 쓰지 않는 이유는 결국은 돈 때문입니까? 뭐 네이버의 사업 방식이 소위 말하는 가두리 양식장 방식이다. 그래서 인링크로 계속 네이버 안에 계속 이제 사용자를 머무르게 하는 거고요. 아웃링크의 경우에는 좀 짚어봐야 될 게 있는 게 아웃링크는 언론사들이 최근에 이제 다 주장을 하는데 예전에 사실은 네이버가 이제 뉴스캐스트를 하면서 아웃링크 제도로 도입을 했다가 다시 인링크로 바꿨던 전례가 있는데 그거는 언론사들이 엄청나게 어뷰징을 했어요. 광고 클릭수를 높이기 위해 자극적인 제목 그러면서 그래서 지금 현재 정말로 아웃링크가 하나의 대안처럼 확실하게 얘기가 되고 있지만은 진정한 대안인가는 좀 검토가 필요합니다. 다 같이 아웃링크를 한다고 해서 그러면은 조선일보에 가서 조선일보의 댓글을 조작할 수도 있는 거고 현재는 이제 네이버라는 중앙 집중형이기 때문에 거기에서 좀 더 많은 조작이 이루어지는 거지만은 각 언론사마다 또 그런 것들이 이루어질 수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아웃링크가
이 모든 상황을 해결할 수 있는 맞는 키다라고 보기는 좀 많은 언론학자들도 그런 얘기를 하고 있고요. 언론이 정말 준비가 돼 있느냐, 아웃링크를 할 수 있는 준비가 돼 있느냐는 또 별도의 문제인 것 같습니다. 그 예를 앞에 한겨레 기자 나왔는데 한겨레로 해주시지 왜 조선일보에? 아니 뭐 한겨레나 조선일보나 다 저는 좋아하는 언론이기 때문에. 그래요. 알겠습니다. 8486님께서 킹크랩 가격을 제가 아까 물어봤잖아요. 거기에 대해서 댓글 다신 것 같은데 킹크랩 가격은 아마도 시가 아닐까요? 일종의 말장난 개그. 반갑습니다. 9166님 김 기자님 설사 조금 욕을 드시더라도 팩트 있는 보도하시길 바랍니다. 화이팅. 예. 그 김 기자가 욕을 많이 먹는다기보다는 한겨레 자체가 요즘에 욕을 많이 먹어서. 예. 자, 다른 얘기 한번 해볼까요? 국회 이야기로 한번 가봅시다. 국회 개점 휴업 상태입니다. 뭐 이유는 드루킹 특검 뭐 이런 것 때문에 4월 국회도 파행됐고요. 5월 국회도 줄줄이 파행됐다. 지방선거를 앞둔 상황인데 민생 경제는 내팽개친 거 아니냐. 정쟁에만 여야가 매달리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도 있습니다. 그러면서 아까 김만 기자가 얘기했나요? 청와대 국민청원도 올라왔었죠. 네. 국회의원들 세비 못 받게 해라. 이거는 그 뭡니까? 문노동 무임금 원칙을 적용해라 국회한테. 이 얘기인가요? 그런 국민적 요구인데요. 예. 청와대 국민청원에 뭐 이런 것까지 올라오나 이런 거 싶은 것들도 좀 많이 있긴 한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그 국회를 바라보는 국민들의 시각이 어디에 있는가. 그러니까 예를 들면 국회에서 서로 이견이 달라서 논쟁을 벌이고 정쟁을 할 수도 있지만 기본적으로 국회 역할에 대한 사회적 신뢰나 국민적 기대가 거의 바닥에 있다. 이 부분을 좀 단적으로 보여주는 것 같은데요. 뭐 오래된 얘기죠. 국회의원들한테 문노동 무임금을 적용해야 된다. 이런 오래된 논의긴 한데요. 지금은 굉장히 좀 이 논의가 뭐 진전이 돼서 국회의원들의 뭐 임금을 둘러싼 뭐 논의 이런 것까지 이제 번질 정도로 국회의원들의 최근 행태에 대한 좀 염증 이런 것들이 좀 반영이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일도 안 하면서 돈은 엄청 받아가지 않느냐. 결국은 국민 세금인데 이 주장이잖아요. 국회의원이 어느 정도 돈을 받아갑니까? 예, 기본급이 1억 3,700만 원, 1억 3,800만 원 정도 되고요. 기본급이요? 예. 그리고 의정 활동을 하지 않습니까? 거기에 소요되는 경비 같은 것들, 그게 연간 9,200만 원 정도 돼서 총 합치면은, 그러니까 의원 본인한테 지급되는 게 2억 3천만 원 정도 됩니다. 1년에. 거기에는 이제 뭐 사무실 운영비, 차량 유지비, 차량 유류대 뭐 이런 것도 다 포함이 되긴 하지만 어쨌든 기본적으로 2억 3천만 원이고요. 여기에 이제 뭐 자녀 학비 뭐 이런 거는 다 제외된 거고요. 이를테면 뭐 그런 것도 지원되나요? 예, 그렇죠. 뭐 이제 학비가 뭐 자녀가 뭐 대학교 가거나 중고등학생이면 이제 나가거나 뭐 가족 수당, 보조 수당이 있는데 이거는 의원별로 다 다르기 때문에 포함이 안 된 거고요. 그리고 이제 보좌관의 최대 이제 인턴 2명까지 포함해서 9명을 쓸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보좌관이 대략 그러니까 그 실무진이 보좌진이 대략 4억 원 정도 됩니다. 1년 인건비가. 그래서 총 합치면은 약 7억 원이 조금 안 되는 돈. 이 국회의원 1인이 이제 거느리고 있는 식구들과 이렇게 운영되는 게 국고가 나가는 돈이 7억 원 정도라고 보시면 1년에 7억 원. 그런데 예. 그 돈 말고 또 따로 후원금도 받잖아요. 그렇죠. 후원금은 연간 1억 5천만 원인데 선거가 있는 해는 3억 원까지 모금할 수가 있고요. 뭐 많은 의원들이 거의 한도까지 모금을 하시니까 선거가 있는 해는 1년에 한 의원실에 한 10억 원 정도 돈이 이제 예산이 있다. 그래서 걸어다니는 중소기업이다. 뭐 이런 얘기도 있고요. 그렇습니다. 그 문제 때문에 이제 일 좀 해라. 그렇게 많이 돈 벌어가면서 이런 주장을 하는 건데 그런데 또 이런 식으로 계속 그 국회의원 혹은 정치권에 대해서 욕을 하고 이렇게 이러면 결국은 정치 혐오로 가는 거 아니냐라는 또 주장도 있어요. 네, 그 국회의원을 뭐 말씀하신 대로 이제 연간 단위로 계산하면 7억에서 8억 정도를 잡는데요. 그 비용만으로 얘기할 수는 없죠. 왜냐하면 일을 안 하는 것 자체도 어떤 의미에서는 정치적으로는 일을 하는 의사를 표시하기 위해서 일을 거부할 수도 있고 국회 내에서 여러 가지 민의가 모여 있는 공간이기 때문에 뭐 그런데 지금의 이 국회를 향한 그 시선은 지금 국회가 이럴 때이냐 이런 부분인 거죠. 그러니까 한반도 정세가 굉장히 역동적으로 뭐 세계적이라고 표현할 정도로 역동적으로 변하고 있고 뭐 이 선거를 또 앞두고 있고 그다음에 이제 청년들에 대한 어떤 추경이라든지 이렇게 이런 일들이 줄줄이 걸려 있는데 지금
자유한국당이 단식까지 하면서 원내대표가 그 하는 이유는 이 이슈, 그러니까 예를 들면 드루킹 이슈에 모든 시선을 좀 끌어보겠다. 드루킹 이슈를 잡아보겠다. 뭐 이런 측면의 그 요구인 것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좀 비판이 제기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방금 말씀드린 대로 어쨌든 국민청원도 올라왔었는데 그 전에 국민청원이 국회의원 급여를 최저 시급으로 하자라는 청원이 올라왔어요. 20만 명 이상 돌파했고. 그런데 뭐 청와대에 살 수 있는 게 없잖아요, 이거를. 그렇죠. 예, 그러니까 국회의원은 월급도 본인들이 직접 정하기 때문에 뭐 외부에서 어떻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없고 그 부분에 대한 반감도 사실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게 굉장히 좀 달라진 게 옛날에는 뭐 국회의원을 뭐 나라님이라고도 부르고 큰 일을 하는 사람 이런 인식이 강했는데 지금 이제 청년 세대들이나 굉장히 좀 여러 가지 그 사회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람들이 보기에는 그냥 일 안 하고 노는 사람들처럼 보이는 거죠. 맨날 싸움만 하는. 근데 이것들이 이런 이제 임금 관련된 논의에 직접적으로 실물적으로 좀 결합이 되고 있는 국면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 뭐 돈도 돈이지만 지금 서청원 의원 같은 경우에는 국회 본회의 84회 동안 절반 이상을 불참했네요. 예. 그래서 이게 한국경제에서 집계를 한 건데 네. 20대 국회의 국회의원들의 이제 의정 활동을 이제 쭉 점검해 본 결과 결석률 상위 20명 중에 19명이 이제 보수 야당 쪽이라서 결과가 일단 그렇게 나왔습니다. 그래서 네. 꼭 야당 쪽, 그러니까 보수 진영 쪽만 꼭 일을 안 한 건 아니고 전에는 뭐 반대 결과도 있었는데 현재는 어쨌든 전체적으로 야당이 그 국회 의정 활동을 좀 열심히 하지 않고 있다라는 그 팩트나 결과가 나온 건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런 어떤 국회의원에 대한 비토는 앞으로도 계속될 것 같은데요. 지금 뭐 방탄국회 말도 있잖아요. 지금 국회를 열면 방탄국회가 된다. 그런 얘기도 있는데 국회의원이 만일 구속이 되면 그때는 세비가 안 나가겠죠. 중단되겠죠. 세비는 계속 지급이 되고요. 아니, 네. 구속됐는데들? 구속이 되더라도, 그러니까 제가 회사에서 근무하는데 제가 뭐 구속이 되더라도 기본급은 나가야죠. 근데 이제 국회의원은 기본급이 아니라 전체 금액이 이제 다 사실상 나가고요. 그러면 한 달에 1,000만 원 넘는 돈이 통장에 그대로? 예. 다만 이제 뭐 참석하는 이제 일당 같은 개념이 있는데 그 국회를 열 경우에 하루 3만 몇천 원 정도가 있는데 그런 거는 못 받겠죠. 그런 건 못 받는데 어쨌든 대부분 지급이 되고요. 다만 요거는 좀 가려서 봐야 될 건 뭐냐면은 이제 뭐 국회의원이 구속되면은 보좌진들이 일을 안 한다. 그래서 임금을 삭감해야 된다. 뭐 이런 주장도 있는데 그분들도 한 가정의 가장이고 사실 그 본인이 같이 있었던 국회의원이 구속되고 뭐 그런 거를 뭐 예상하고 한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분들의 뭐 보좌진들도 생계를 유지해야 하기 때문에 그렇게 깎는 거는 뭐 좀 무리가 있는 거고요. 다만 이제 좀 만약에 이게 형이 확정될 경우에는 다 반납을 하게 하는 그런 형태의 좀 추가 입법 조치는 좀 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그러니까 형이 확정되면 반납을 하든가, 아니 무죄 추정의 원칙이라는 게 있으니까요. 그렇죠. 네. 아니면은 일단은 재판이 진행되는 동안에는 세비를 중단했다가 재판 결과가 나와서 무죄로 나온다면은 그동안 주지 않았던 세비를 한꺼번에 지급한다든가 이런 방법도 있지 않을까요? 그러니까 제도적이고 기술적으로 이 부분에 특혜를 헐 수 있는 방법은 뭐 말씀하신 대로 여러 가지가 있을 것 같아요. 예를 들면 의원이 구속되더라도 그 방해 유지비는 지원을 주되 그러면 이제 예를 들면 의원의 세비만 지급 중단한다든지 뭐 여러 가지 기술적으로 설계할 수 있는데 이 부분들을 설계를 사실 안 하는 게 특혜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일반 공무원들이 구속됐을 때 어떻게 그 임금을 지급하는지에 대한 규정들이 이미 있거든요. 예. 근데 이제 국회의원들이 이거를 뛰어넘는, 그러니까 그 국회의원들에게만 적용되는 룰을 갖고 있는 거, 이 부분이 문제인 것 같고요. 일반 공무원들은 무죄 추정의 원칙에 따라서 확정 판결이 나오기 전까지는 신분이 유지되고 이렇게 하는데 구속 기간이 길어지면 기간별로 급여가 차감돼 들어가기 시작합니다. 예. 최종 무죄 판결을 받으면 그동안 차감된 금연을 소급해서 주는 방식이거든요. 그게 합리적이죠. 네. 누가 봐도. 근데 이제 국회의원들은 그렇게 이제 적용을 받지 않고 있는 거죠. 모든 공무원들은 다 그 규정을 받고 있는데. 그게 국회의원이 자기들이 법을 만들기 때문에 그런가요? 자기들이 불리한 법은 만들지 않겠다. 뭐 그렇다고 봐야 되겠죠. 그거는 저는 가급적 국회의원들 세게 비판 안 하려고 하는데 이 부분은 사실상 중이 제 머리 깎는 것과 비슷하다고 봐야 됩니다. 왜 국회의원 세비 좀 깎자 이런 법안도 매번 올라옵니다만
매번 부결되잖아요. 그러니까 매번 국회가 열릴 때마다 뭐 이번 국회는 특혜를 내려놓겠다. 뭐 네. 여러 가지 뭐 상징적인 조치들 뭐 제 기억에 엘리베이터를 뭐 한 것도 있었고 의원 전용 출입문을 뭐 폐지한 적도 있었고 했었는데 그게 어느 순간 이제 좀 지나면 또 이제 원래대로 관성대로 돌아가는 측면들이 있는데 그런 문화들조차도 지금 개선이 안 되는데 이 법조문을 고쳐야 되는 것들을 국회에서 과연 추진을 할 수 있냐 뭐 이런 부분들에서 이 부분이 매번 그 도로 아미타불이 되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예. 하나만 더 해보죠. 지금 걱정되는 게 하나 있는데 6.13 지방선거에 출마하는 국회의원들 있지 않습니까? 이거 당연히 국회의원직을 내놓으면 보궐선거가 이루어져야 되잖아요. 그런데 이게 통과가 되지 않으면 법 통과가 되지 않으면 보궐선거가 불가능하다. 이게 무슨 말이에요? 예, 무슨 얘기냐면은 5월 14일까지 이제 지금 국회 본회의를 열어서 사직서를 처리를 해야 됩니다. 예. 그런데 그게 안 되면은 이번 6.13 지방선거에 보궐선거를 못하고 내년에 하게 돼요. 국회의원 보궐선거를. 그럼 1년 동안 그 지역 주민들은 자신의 이득을 버리는 거랑 마찬가지잖아요. 그렇죠. 이게 이제 사실 자유한국당의 꽃놀이패인데 이게 복잡한 게 뭐냐면은 이제 국회의장을 새로 뽑아야 돼요. 예. 근데 최대 다수당이 이제에서 국회의장이 나오는 게 관례였는데 현재 민주당이 121석이고 자유한국당이 116석입니다. 예. 근데 이번에 민주당이 3명이 출마를 했어요. 의원이 지방선거에. 그래서 3명이 보궐선거를 해야 되는데 이번에 보궐선거를 못하면은 3석이 빠져서 118석이 되고요. 자유한국당은 1명만 빠져서 115석이 돼서 3석 차이밖에 안 나는데 여기에 이제 무소속 출신들, 그러니까 지금 무소속이나 뭐 대한애국당 조원진 의원, 이정현 의원 등이나 아니면 정계 개편이 이루어져서 자유한국당에 더 많은 의원들이 오면은 자유한국당이 1당이 되고 국회의장을 가져갈 수가 있습니다. 예. 그래서 사실상 약간 그런 혐의가 있어요. 일부러 처리를 안 해준다 지금. 국회를 열지 않아서 그렇게 좀 큰 그림을 보고 자유한국당이 하는 게 아니냐. 지금. 아니 그렇게 되면 오히려 역풍이 불 것 같은데요? 뭐 역풍이 불든 말든 일단 국회의장을 가져가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할 수도 있으니까요. 여의도를 취재하는 정치를 취재하는 기자들은 이 얘기를 굉장히 많이 해요. 그러니까 자유한국당의 실제 속내가 여기에 있다. 네. 어차피 지금 선거를 해도 워낙 대통령의 지지도나 자유한국당의 지지도가 격차가 있기 때문에 의미가 없기 때문에 1년 뒤에 하자. 네, 1년 뒤에 차라리 시간을 벌어놓고 해도 괜찮다. 이런 얘기들을 공공연히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말씀하신 대로 자유한국당이 지금 1당이 되기 위한 노력을 굉장히 물밑에서 기울이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서 국회의장을 가져오는 거. 그러면 지금 이제 모든 자유한국당의 후보들이 지금 대한민국이 다 기울어져 있다. 모든 권력이 이런 얘기를 많이 하는데 그 부분에서 자유한국당이 이제 국회에서 상징적인 어떤 거점을 마련하는 거 이런 부분들에 대한 얘기가 굉장히 좀 자유한국당 내에서는 복잡하게 돌아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참 그렇네요. 그러면은 이 지방선거하고 만약 지방선거에 자유한국당이 완패를 했을 때는 또 다른 상황으로 좀 전개될 수도 있을 것 같은 생각이 드는데 어쨌든 이 문제를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아요. 그러면 저건 어떻게 돼요? 지금 후보로 나온 국회의원들 있잖아요. 그 사람들은 다시 현직으로 복귀하고 새로운 사람을 뽑아야 되는 거예요? 그거는 이미 사실상 각 정당마다 공천을 했기 때문에 사실상 불가능하다고 보고요. 네. 그냥 만약에 이제 그냥 자리만 비워둔다. 국회의원 자리를. 예. 알겠습니다. 두 분 말씀 오늘 여기까지만 듣겠습니다. 좀 답답한 상황이네요. 어찌됐든 이 국회의 이 상황이. 네, 지금까지 팩트 진검승부 트루맨 팩트체크 전문 미디어 뉴스톱 김준일 팩트체커 한겨레 신문 김한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네, 9992님 이동영 만세. 뜬금없는 이런 칭찬 멘트 감사드립니다. 이동영 뉴스 정면 승부. 오늘 저희가 준비한 시간 여기까지고요. 저희는 내일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들어주신 여러분 대단히 감사합니다.